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출근길 혹은 일터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지금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직장 생활을 가늘고 길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기사가 지금 떠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은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사드 갈등이 멈추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드 갈등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기 이전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해당 후보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지금이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다 강화시키면 이런 갈등이 많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8.15 특사의 범위와 적용 대상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특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출마를 선언했던 모 후보는 대표가 돼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당대표실에 소파를 치우고 작업용 탁자와 의자를 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 김태현 의원이 당대표 후보 등록 직전 정병국 의원과 단일화한 김용태 의원을 겨냥해서 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개파는 없다고 주장해도 이런 발언들이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튀어나오는 걸 보면 개파가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파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파는 어느 나라 정당이든 존재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개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파에 의해서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력이 좌우되고 그래서 상대를 적으로 돌리며 타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멘탈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아마도 너무나 치열한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지속 인하해 왔습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복지 지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세수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런 의견의 차이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우려되는 디플레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잡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방법론상의 차이는 전문가들의 공청회나 국민 여론 수렴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들의 목소리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면 위기 극복을 위한 고민의 과정이 싸움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이 수신금리는 아주 초특급으로 내리는 것 같은데, 예. 대출금리는 계속 요지부동으로 상태가 계속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했지만 주요 6개 은행의 지난달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폭은 기준금리 인하폭에 크게 못 미쳤죠. 예. 이 대출금리가 더디게 내려간 주요 원인은 이걸 가상금리로 꼽히는데요. 여기서 가상금리라는 건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금리를 의미합니다. 예. 이 은행들은 대출금리, 기준금리 역할하는 그 코스픽스나 금융채 금리가 떨어졌지만 바로 이 가상금리를 올려서 대출금리 하락폭을 좁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6개 은행,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은 6월 가상금리를 전월 대비 각각 0.01%포인트 낮춘 데 그쳤고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오히려 각각 0.07%, 0.04% 올렸습니다. 특히 은행들은 가상금리의 선정체계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아서 이 가상금리를 둘러싼 자금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이렇게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하반기 이제 수익 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이 가계부채를 겨냥해서 은행들의 가계대출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영향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든 금융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제 적금이나 예금의 이 수신금리는 정말로 LTE급으로 내리면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리는 요지부종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수사가 산업은행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이제 강만수 전 경제부총리의 자택 그리고 사무실인데요. 강 전 부총리는 산업은행장과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등 이명박 정부 내내 핵심 요직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또 747 공약 등 전 정권의 그 경제정책 대부분이 강 전 부총리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핵심 인물이었던 만큼 검찰 수사가 MB 정권 인사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즉 검찰의 그 대우조선 해양 수사가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거쳐
전 정권 핵심 관계자까지 겨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검찰은 또 강 전 부총리가 산업은행장 재임 시절인 2011년부터 13년까지 대우조선 해양과 거래를 한 건설사와 바이오 업체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건설사 대표 강모 씨는 강 전 부총리와 가까운 사이고 또 바이오 업체 역시 측근들이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체들이 대우조선 해양과 거래를 하고 투자를 받는 등 특혜를 받은 과정에 강 전 부총리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강 전 회장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형적인 MB맨 강만수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검찰의 칼 끝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상당히 또 주목을 받는 얘기가 사실상 퇴출이 결정된 폴크스와겐이요. 예. 폴크스와겐 측이 자체 판매 중단이라는 꼼수로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폴크스와겐이 어제 80개 모델 인증 취소, 신차 판매 정지와 함께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178억 원을 부과받았는데 원래 예상했던 것은 68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2억 원이 깎인 거죠. 예. 이유는 뭐냐면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에 1차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불법 조작을 이유로 폭스바겐 경유차 12만 6천 대를 인증 취소하면서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했는데 폭스바겐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얻은 판매 이득에 비해서 과징금이 너무 작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자동차 인증 관련 과징금을 차종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하겠다 이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서 새 과징금 기준이 지난달 28일 날 시행됐고 폭스바겐은 새 기준이 적용되기 일주일 전까지 계속 문제 차종을 판매하다가 25일 날 3일 전이죠. 전격적 판매를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과징금 기준에 적용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개정 법률에 따른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낀 돈이 502억 원이고 178억만 과징금으로 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성공할 것이냐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이 환경부와 판매 정지 처분에 불복해서 폭스바겐이 소송을 내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소송에서 환경부가 이긴다면 말이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지난해 6만 9천 대 팔아서 약 2조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판매를 재개했다가 본안 소송에서 지면 그 재개 이후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서 새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더 복잡해지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폴크스와겐의 그 광고 카피가 그거였었어요. 폴크스와겐 다스 아우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는 폴크스와겐 바로 그 자동차다. 이 얘기였는데 진짜 그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문제가 많은 자동차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리우올림픽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말이에요. 예. 우리 선수단이 선수촌 입촌식을 치렀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대회 개막을 사흘 앞두고 우리 선수단이 어제 이 선수촌에서 공식 입촌식을 가졌습니다. 이 정몽규 단장 그리고 이 복싱, 펜싱, 핸드볼에서 50여 명의 선수들이 입촌식에 참가했고요.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개회식에서 우리 선수단이 포르투갈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쉬운 두 번째로 입장하게 됐습니다. 이 올림픽 전통이 있죠. 이 근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가장 먼저 입장하고요. 이 개최국 브라질이 가장 마지막으로 입장하게 되는데 우리 선수단의 개회식 기수는 이 펜싱의 구봉길 선수가 맡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또 올림픽 하면은 개막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번 개막식 공연의 내용이 뭐 브라질 역사를 소개하는 거라 그러죠?
예. 이 개막식의 리허설 장면이 소셜 네트워크로 유출되면서 이 올림픽 개막식 공연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우선 이 카라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브라질의 삼각 도출단 범선입니다. 이 카라벨라하고 이 흑인 노예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장면이 이 소셜 네트워크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 개막식은 역시 이 브라질 역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개막식 성화 점화 주자로는 이 축구 스타 펠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유, 뭐 이것도 잘 치러지면 참 좋은데 이 개막식이요. 예. 예. 근데 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야죠. 아니 지금 가뜩이나 이 사고가 많은데 그 우리나라 사이클의 김옥철 선수가 교통사고 당했다며요. 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클 남자 개인 도로에 출전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김옥철 선수가 이 리우 시내에서 이 연습 주행을 하다가 이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아이고 저런. 예, 이 내리막 그 커브 구간에서 이 마주오는 차하고 부딪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었고요. 이 다행히도 이 정면 충돌을 피해서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이 무릎 타박상 이외에는 이 다른 부상이 없어서 이 경기 출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박태환 선수도 이 올림픽 경기장의 아쿠아틱스 스타디움에서 훈련을 시작했고요. 이 축구 대표팀은 이 개막식 하루 전인 금요일 오전 8시에 이 피지하고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그제 합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현지 적응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차전은 쉬고 2차전 독일전에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이 축구협회 관계자의 말로는 이 신태용 감독이 피지전에서 이 손흥민 선수를 교체 선수로 투입해서 대량 득점을 노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금요일 오전 8시라는 게 이게 우리 시간인가요? 우리 시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도 좀 얘기를 해봐야죠. 기아가 한화의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뒀죠? 예, 어제 이제 접전이었었거든요. 예. 이 4위 기아와 7위 한화, 이 두 팀 모두 다 이 한 경기가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경기에서 이 한화가 1회 초에 이 4점을 뽑아내면서 먼저 달아났고요. 1회 말에 기아가 곧바로 6대4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화가 다시 9대8로 앞서갔는데 이 9회 말에 기아가 2점을 뽑아내서 10대9로 승리했고요. 기아가 7연승을 달렸습니다. 이 선두 두산 LG를 12대1로 크게 이겼고요. 이 두산의 유희관 선수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시즌 10번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말이에요. 예. 60일 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복귀가 결국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이 지난달 7일에 샌디에이고전에서 이 4와 3분의 2이닝 6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된 뒤에 이 두 번째 등판을 준비하다가 왼쪽 팔꿈치 통증이 발생해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요. 어제 60일 부상자 명단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15일 부상자하고 60일 부상자 명단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15일 부상자는 40인 로스트에 포함이 되지만 이 40인 로스트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군 등록 선수이거든요. 그러니까 60일 부상자는 40인 로스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저스가 최근에 휴스턴에서 이 투수 조셉 필즈를 영입했거든요. 그리고 이 40인 로스트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은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류현진 선수를 실질적인 전력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봅니다. 야,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 베트남 축구 얘기 좀 해봐야죠. 예.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우리나라로 전지훈련 온다 그러는데 이 외국 축구 대표팀이 우리나라에서 전지훈련 하는 거 이거 드문 거 아니에요? 예, 드문 일이죠. 오는 11월에 동남아시아 축구대회가 열리거든요. 이 베트남 입장에서는 아주 큰 중요한 대회인데, 그래서 이제 10월에 2주 동안 우리나라에서 전지훈련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 베트남의 선택이 재미있는데요. 10월 8일에 북한하고 베트남에서 평가전 치르고 이제 곧바로 그 다음날 남한으로 날아와서 2주 동안 전지 훈련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프로팀 중에서 베트남하고 연습 경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좀 잘 해줘서 베트남이 계속 이 전지 훈련 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K리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베트남이라는 시장 개척이자 마케팅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동남아시아 축구대회 우리나라는 참석 안 하죠?
예전 70년대까지만 참가했죠. 그죠? 이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아니요. 날씨로 보면은 우리도 참가할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새. 예? 완전히 예. 동남아 날씨예요, 요새. 아유, 더워가지고. 예,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서수남입니다. 요새 정말 너무 덥죠? 이럴 때 무턱대고 에어컨 틀지 마시고요. 환경도 아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쿨맵시 어떠십니까? 시원하고 멋스럽다는 뜻의 쿨, 옷모양새를 의미하는 맵시가 합쳐진 친환경 패션 쿨맵시. 남성분들은 정장 재킷과 넥타이 대신에 반소매 셔츠를 입고 첫 단추를 푸시고요. 여성분들은 무릎 길이 스카트를 입는 게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쿨맵시를 하면은 체감 온도를 2도나 떨어뜨리고요. 냉방 온도를 2도 올려도 되니 냉방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쿨맵시는 더 가까이, 에어컨은 저 멀리. 건강하게 여름철을 이겨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Gmax. 생산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지금 8시 31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지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전체적인 출근길 교통 상황이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현재 작업과 사고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에서 하위 차로에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서광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동작대교까지는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일산 쪽으로도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진안 지점에서 작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이후로도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반포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청담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구간 정체입니다. 30분 사이에 교통량이 조금 늘어난 곳이라고 한다면 북부간선도로 외곽 쪽 상황인데요. 이제는 월릉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구리시계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도 월릉에서 하월고까지 차량 밀립니다. 이 밖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 1, 2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1, 2차로는 미리 피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환경부가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위조한 폭스바겐 차종에 대해서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 3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날짜로 2007년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한 30여 개 차종 70여 개 모델에 대해서 인증 취소,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졌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폭스바겐 차종의 70%에 이르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대독대학교 자동차공학과 이호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인증 취소 처분 받았는데 이게 어떤 거고 왜 인증 취소 받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처음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실내 모드에서는 합격을 하고 실외 일반 도로에서는 이제 그 이지아를 닫아가지고 배출가스가 많이 뿜어져 나온다 이래가지고 실은 환경부에서요. 예. 이 부분을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이 수색 과정에서 인증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발견해서 7월 6일 날 환경부에 통보를 하고 과징금 판매 정지 인증까지 간 거죠. 인증 서류를 위조했다가 환경부가 몰랐다는 거네요. 위조한 거를.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차종들이 있다 보니까 서류 검사로 통과하는데 이렇게 비양심적일 줄 몰랐다는 거죠. 그건 이제 생각을 못했을 수 있어요. 설마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인증 취소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 인증 취소하고 이제 판매 정지하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증 취소는 아예 우리나라에 그 차가 이제 수입돼서 통관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세관을 통관을 못 한다는 거고요. 근데 서류가 조작을 해서 이미 이거는 문제가 없는 차량인데라고 인증을 받은 차량은 통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택항을동에서 차가 들어와서 쌓아놓은 차들은 나중에 위조 서류가 발견될 경우 이제 판매 정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 취소는 통관도 못하는 거고 판매 정지는 이미 수입된 차도 판매할 수 없고 그냥 홀대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위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위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이제 지금 근데 폭스바겐 측은 이 위조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또 다시 우리 인증 취소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걸 모양이던데. 소송을 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한두 건이면 모르겠지만 폭스바겐에서는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행정상 서류상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한두 대가 아니고 78개 차종 정도 되면은 이건 오류가 습관인 거죠,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행정소송을 걸게 되면 현재는 28일 이후에 발효되는 그 벌과금 있지 않습니까? 100억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25일부터 판매 정지라는 꼼수를 본인들이 스스로 판매를 안 했죠. 중단을 해서 현재 벌과금이 10억 기준에 적용을 받는데 행정소송을 거쳐서 환경부가 만일에 이기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100억 원에 대한 벌과금으로 결국은 지금 178억이 아니라 680억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이거는 행정소송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쎄요. 저도 이 소송을 건다고 그래서 아니 위조까지 했다는데 이건 무슨 소송을 거나 그게 참 궁금했는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자, 지금 폭스바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있는 차를 다 돌려보내고 그러는 거죠. 있는 차를 돌려보내진 않고 아마 판매를 안 하고 폭스바겐 입장은 현재 재인증을 받겠다는 거죠. 서류가 본인들이 실수로 잘못된 서류가 제출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적합한 서류를 재인증을 받으면 한 2, 3개월 통상적으로요. 2, 3개월이면 재인증 절차가 나오면 그때 뭐 이렇게 야적장에 쌓아놓은 차를 다시 판매를 개시하겠다. 이런 게 폭스바겐의 입장입니다. 재인증은 받을 수가 있나요? 실제 뭐 행정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 환경부 같은 경우도 약간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뭐 배신감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무력감도 있을 테고 그렇다 보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통해서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는 그런 차들을 과연 소비자들이 선호하겠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도덕적인 어떤 불신임도 있지만 중고차 가격이 폭락할 게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외면이 실은 그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만일 폭스바겐을 갖고 있다면 저는 뭐 우리나라 그 한국 그 현대 기아차를 갖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참 궁금한 게 제가 만일 폭스바겐 소유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예? 이거 이렇게 되면은 AS 어디서 봤나 이 걱정부터 할 것 같거든요. 예,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퇴출된 자동차 메이커가 과거 일본 회사들도 있었는데 있었어요? 과거에도?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AS는 유지가 됩니다. AS 조직은 남겨두지만 우리나라 이 AS망의 특징은 그냥 애프터 서비스라기보다는 AS 자체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판매가 정지되면 그 조직이 위축되고 하다 보면 분명히 AS에서도 약간의 불이익을 볼 수도 있고 부품 유통이나 수급이나 분명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거 아닙니까? 그 예를 들면은 그 지금 AS 센터가 예를 들면은 뭐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숫자가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가정을 했을 때는 그만큼 차 고장 났을 때 기다리는 시간도 길 거고. 그죠? 그렇죠. 기다렸다가 또 그 자동차 어디가 고장 났나 검사 받고서 또 부품 또 기다리잖아요. 외제차는. 그렇습니다. 부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뭐 고치려면 막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진짜.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불편해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중고차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최대 한 11%까지 떨어졌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예. 전반적인 수입차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평균 5에서 7%인 거 보면 약 2배가량 낙폭이 컸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보통 신차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이 중고차 시장에 적용되는 게 일반적으로 2, 3년 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지금 벌써. 근데 지금 당장 15%가 떨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네, 11% 정도가 지금요? 떨어졌습니다. 폭스바겐. 그렇죠. 그러면은 2, 3년 후에는 이게 더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더 떨어지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도 작년 말에 신차를 최대 1,772만 원까지 한 25% 할인해서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일단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부터 25%가 떨어진 상황에서 중고차 시장이 새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면 그 차들이 한 1, 2년 타고 이제 중고차 시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교수님, 그러면은 말이에요. 폭스바겐을 산 소비자들이 지금 소송을 걸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 소송을 또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 현재 그 문제는 소송을 당연히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법 때문에 민사적으로 본인들이 어떠한 손해를 받는지를 명확히 규명을 해서 소송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제 서류를 조작했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사기죄에 해당하니까 형사소송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서류가 조작된 것을 모르고 샀기 때문에 결국 사기로 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이제 사기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서류 변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이고 이 차를 갖다가 다시 되서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 참 그 독일 쪽의 자동차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뭐 실내의 기업 하면 독일 기업이었는데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맞아요. 전 독일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한 10년 독일에 있었는데 그래도 독일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참 놀랐는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네요. 소송도 내고. 예,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업체에서 어려워하는 건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실소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작년 말에 할인을 해주니까 차량 판매가 오히려 늘은 게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불매운동을 벌이고 이런 소비자운동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이호근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우리가 그냥 간단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죠. 이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농수산업, 축산업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반발도 있는데, 자, 그래서 말이에요. 오늘은 과거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언제나 수요일날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부정부패 뭐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거 사실 의미 없거든요. 이게 아니 사람들이 모여 살고 권력적 현상이 존재하고 그럼 부정부패가 당연히 그때부터 함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부정과 부패를 섞어서 한 단어처럼 쓰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정은 방법에 관한 이야기고 부패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용인하는 사람의 뭐랄까요? 심리 상태, 습성, 행태 뭐 이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게 좀 다른 이야기로 써서 부정한 방법 또는 부패한 민심 이런 말들은 이제 썼는데 이게 두 개를 묶어 쓰기 시작한 건 6.25 전쟁 이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두 가지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정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친척들을 이제 우대한다든가 친구 우대한다든가 인사라든가 또는 뭐 뭐 주식도 좀 주고. 그것도 뭐 자동차도 좀 주고. 뭐 어떤 기업에서 건설공사를 한다 그러면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 식당, 속칭 한밭집이라고 하는 거, 그거조차도 이제 아는 사람, 주체도가 아니라 그거 돈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는 사람 아름아름해서 하고 요즘 같으면 이제 빌딩 안에 있는 자판기도 뭐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다 옮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굳이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정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옛날이라고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부정한 방법이다. 근데 이게 꼭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이루어진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과 부패를 바로 연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 부정부패가 같은 단어로처럼 연결이 됐나 좀 생각을 해봤더니 6.25 전쟁 중에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아는 관계, 친척 이런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현금을 중심으로 오가다 보니까 이런 말이 이런 말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근데 뭐 그 옛날에 말이에요. 이 부정이나 부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뭐 삼국시대나 이런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자면 좀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지방 내에서 토호들이 다 이제 그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기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중앙 집권화됐고 권력 중심으로 이제 사회가 좀 돌아가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고 이제 큰 문제가 됐던 게 항상 첫 번째로는 인사 정실이었었고요. 인사 문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개입하는 것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사법이죠. 죄지지 않은 사람한테 죄를 떠넘기고 정작 죄인을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였고, 세 번째는 조세. 실제로 걷어야 될 액수보다 더 많이 걷어서 중간에 착복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부패 또는 부정, 탐악, 탐호 등등으로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이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옛날에 그 탐관오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천둥오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탐관오리.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이게 오리의 종륜 모양이다. 예. 근데 오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제 부패라는 말, 부패 관리라는 말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는 그런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직에 있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이제 행위 이런 거를
탐학 또는 탐오라고 그래요. 탐자는 너무 많이 욕심이 많다. 탐하다 이런 탐욕스럽다 이런 탐욕스럽다. 것이고요. 네. 학은 학대한다고 오는 더럽다는 거죠. 오가 더럽다는 오이 엄됐다. 리는요? 깨끗하지 못하. 예? 오리할 때 리. 관리란 뜻이죠. 관리요. 그러니까 탐오한 관리, 탐오 관리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예. 떼어서 이제 탐관오리라고 써도 되고요. 전 이 오리에 대한 명예훼손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여쭤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해방 후에도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묶어서 탐오한 관리다 해서 탐관오리 이렇게 붙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정부패 또는 뇌물수수,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번 법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경계를 일상생활에서 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게 뇌물이고 어느 정도가 그야말로 선물이고 미풍양속에 해당하느냐. 이건 참 경계를 나누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아주 큰 부자한테는 10만 원도 푼 돈이라서 그냥 툭툭 줄 수 있는 돈이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얼마 전에 뭐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뭐 큰 돈을 이제 뭐 서비스업한테 팁으로 주는 것도 뭐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단돈 만 원도 굉장히 이제 큰 돈이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어서 해방 후에는 워낙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한 데다가 공무원들의 월급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50년대 들어갈 무렵부터는 아까 이제 탐관 부정부패가 묶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이 민원이 해결이 되는 법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급행료라고 있었죠. 그렇죠. 뭐라를 띄더라도 조금이라도 집어줘야 이게 빨리 나오고 이러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도 사회 문제가 되니까 감사원장 당시 정인보 씨였는데요. 위당 정인보 선생이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탐관과 오리를 좀 구분하자. 축제형 뇌물수수자는 탐관이라고 해서 좀 강력하게 징치해야 되지만 월급이 적어서 못 사는 이제 말단 공무원들의 생계형 뇌물수수는 좀 봐주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탐관은 축제형 부정부패, 오리는 생계형 부정부패 이렇게 나누자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한 70년대 뭐 이럴 때는 좀 부패하신 경찰 분들도 있었잖아요. 70년대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지나가는 자동차 딱 세워가지고서 내가 뭐 잘못했나. 점심 안 먹었는데. 갑자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이게 어쨌든 참 그런데 그러면은 탐관 오리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발각이 되면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는 장오죄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죄요? 장오죄. 장오죄. 더러운 방법으로 그 재물을 축적한다 관리가. 이걸 이제 장오죄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러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직을 매매해서 돈을 받거나 이제 재판을 불공정하게 해서 뇌물을 받거나 세금을 떼먹거나 이게 이제 장오죄라고 해서 큰 죄였거든요. 이 죄에 해당하면 이제 이건 특별 사면 대상이 안 돼요. 왕이 다 대사를 내릴 수 있어도 이 죄를 지은 자는 사면 대상에서 영구히 해당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자녀들도 영원히 벼슬길에 오를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가장 센 벌이었죠. 그리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걸 시행했다고 하는 기록은 이제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나중 이제 민속 기록이 좀 남아 있는데요. 지금의 이제 교보 빌딩 서울 광화문 교보 빌딩 앞에 해정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물을 이제 넣은 다음에 불을 떼고 이제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팽형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삶아 죽이는 형벌이다라는 건데. 지금 너무 좀. 아니, 근데 실제로 삶아 죽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다 나오게만 하는 거죠. 들어갔다 나오게 하면 이 사람은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사회적으로 이제 사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고요. 이 사람 친구들도 이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해서 아는 체를 하지 않아야 되고. 투명인간 취급한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벌이 있었다. 그리고 영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조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굉장히 좀 분격을 많이 했는데 이제 탐관오리는 백성들이 그 뼈와 살을 발라 먹고 싶어하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저런 자들은 이제 아주 강하게 극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극형을 당했다는 사례는 별로 안 나타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도 이제 그 탐관오리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엄벌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부패 없었던 시기는 뭐 없었겠죠 사실.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조금 다 이제 그 양상이 변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 일본 문화하고 좀 선물과 뇌물의 경계나 이제 이걸 주고받는 방식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뭐 기록들을 보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는 벼슬을 얻기 위해서 당시에 실제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한테 한꺼번에 왕창 갖다 주는 것이 한국식 뇌물 문화였던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들어오면서 이게 좀 더 세련됐다고 할까요? 좀 일본의 좀 문화를 많이 따라가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안 쓰는 말이 됐는데 와이로? 약간 와이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이제 한자로는 옛날에도 와이로가 있었죠. 우리 어렸을 적에. 회뢰라고 이제 쓰고 일본 발음으로 와이로라고 있는데 요거는 특별한 좀 건이 있어서 그러니까 청탁건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식민지 시대에 그동안에 좀 더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경찰이라든가 이제 관공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일상적으로 좀 때마다 교분을 나누면서 만약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좀 봐달라 뭐 이런 취지에서 주는 작은 이제 선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와이로가 정말 이제 주는 사람은 뇌물이고 받는 사람은 이제 가벼운 선물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이게 오늘 현재 이제 바로 이제 김영란법이 이제 이 문제를 좀 치고 들어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조금 힘들고 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되는 법이 바로 김영란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은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